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35만 명이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벌써 넉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업자 수도 역대 6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지난달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넉 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숙박 음식업에서 18만 명 넘게, 또 도소매업에서 17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경제 동력인 제조업 취업자 수도 6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고용률도 하락했는데요.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아직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네요. 실업자 수 또 실업률은 어땠습니까? 네, 실업자는 12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6월과 비교해 9만 명이 넘게 늘어 6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사상 최고치인 4.3%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았는데요. 15세 이상 29세 이하 실업률은 10.7%로 전년 동월보다 0.3%포인트 오르면서 역시 6월 기준 21년 만에 최대를 보였습니다. 취업자에 포함되지만 코로나19 이후 휴직에 들어간 일시휴직자도 지난달 72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 명 넘게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현재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죠.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200선 돌파에 성공을 하면서 오전 내내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오늘 증시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 2200선을 넘어서며 상승 출발한 이후 오전 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밤사이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상승 마감한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최근 주식 고평가 논란으로 급등락세를 연출했던 테슬라 주가 오늘은 1% 상승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현재 22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00억 원, 3,200억 원 나란히 순매수하며 반등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5,300억 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 안팎 상승 중이고 음식료와 의약품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이 1에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오르며 보합권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나란히 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는 보합권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그렇군요. 외환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나흘째 1,200원대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가까이 내린 1,200원대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증시 반등 소식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며 달러와 매수 수요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소식들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 제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개발 호재로 인한 주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사실 최근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당시까지만 해도 그린벨트 해제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좀 입장이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7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건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사 뉴스에 출연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발표 후 이어져 오는 시장의 불안정세를 부동산 공급 확대로 잡겠다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1차적인 공급 방안인 추가 택지 확보,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검토 이후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박선우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를 놓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지역이 좀 사정권에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가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구 일대를 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해당 지역 부동산 실거래 47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의심건이 66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해 실거래 조사를 살피는 한편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강남 도곡동, 송파 신천동을 비롯해 광명, 구리, 김포 등 수도권 과열 지역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불법 거래가 적발될 시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존재감이 없어진 투기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투기 과열지구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그동안 검토를 해왔는데요. 관련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은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투기 지역도 있고 투기 과열지구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투기 지역은 기재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주관으로 결정하는데요. 지난 2018년 9.13 대책까지만 해도 투기 지역 규제가 가장 엄격했고 그 다음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투기 과열지구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투기 지역과 다를 바가 없어졌는데요. 때문에 기재부와 국토부 관련 심의위원회를 합치고 두 지역 규제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합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손대봐야 좋을 게 없다고 보고 그냥 두기로 한 겁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어차피 지금 투기 지역이 다른 규제와 헷갈릴 일도 없다며 올해 더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재부가 투기 지역을 조정한 건 지난 2018년 8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미 투기 과열지구에 묻혔다 보니 그대로 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게다가 국토부와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도 기재부가 여기에 추가 영향력을 행사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기재부 입장에선 당장 쓸모는 없어도 쥐고 있는 도구를 내려놓을 필요성은 못 느끼는 건데요. 또 국토부 쪽에서도 투기 지역 폐지로 규제를 줄였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개편에 적극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진자 수가 1,3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백신 관련해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인 모더나가 기존 시험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임상 3상에도 돌입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확진자도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종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희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 45명이 모두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고 피로감, 두통 등 가벼운 증상만이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차례 투여한 사람은 평균 이상의 중화 항체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회복자에게서만 발견되는 항체로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모더나의 설명입니다. 이에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미국 내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업데이트된 국내 확진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국내에서는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지역 감염 사례는 11건으로 23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9명,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았는데 대부분이 공항이나 항만 검역 가장에서 확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추가 지정하고 항만에서 교대 목적으로 입국하는 선원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여부가 오늘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제주항공이 제시한 데드라인 오늘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제주항공은 오늘까지 이스타항공에 체불임금 1,700억 원의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 선언으로 해석됐는데요. 이스타항공이 열흘 남짓 기간 동안 미지급금 전부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항공 노조는 체불임금 일부 반납 등 밀린 채무를 일부라도 해소하려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수합병 가능성 현재로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선결 조건 이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계약 파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두 회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타항공 노조는 양사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제주항공의 운수권 배분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주항공은 신뢰가 깨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제주항공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금호산업 역시도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호산업은 HDC 현산의 해외 기업 결합 심사 등 선행 조건이 마무리됐으니 인수 계약을 종결하자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HDC 현산은 선행 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HDC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불투명해지면서 항공업계의 재편 작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이 경찰에 이어서 최근 검찰에도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양사의 배터리 갈등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고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LG화학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 등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형사 고소한 바 있는데요. 이번 고소는 지난해 경찰 고소와 같은 내용입니다. LG화학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내는 절차가 없어 고소장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검찰에도 고소한 배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선 이미 배터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LG화학이 합의를 준비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TC는 올 초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왔는데요. 이번 고소는 예상과 달리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ITC의 LG화학 제소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을 하면서 160조 원을 들여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 이번 대책에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우선 방대한 내용입니다. 한국판 뉴딜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히 짚어보죠. 네,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산업을 키우는 그린 뉴딜, 그리고 코로나19로 불거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그린 뉴딜에만 전체 재원의 절반에 가까운 73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디지털 뉴딜에 60조 원 가까운 재원이,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 30조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10개의 대표 사업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보면 민간이 데이터를 활용할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에도 나섭니다. 또 도로와 항만, 하천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 시스템을 접목시켜 편리함과 환경 보호를 달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이런 계획이 나온 지 만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비판이 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선 대전환을 선언할 정도로 굵직한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쓰겠다는 게 주요 사업 목표입니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정책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114조 원을 국고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벌써 현실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최근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들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과거에 있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어서 국책은행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국채은행 지방 이전 이거 예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여당에서도 의원 발의 형태로 공공기관 이전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국책은행들은 지방 이전과 관련된 소문이 확산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은행들은 지방으로 우리는 갈 수 없다, 옮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방에 있으면 신속한 기업과 금융 지원이 어렵다는 게 국책은행들의 논리입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고객이 되는 기업이나 해외 사업 진행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017년 2월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례를 들면서 인력 수급과 업무 비효율 등의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책은행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지방 이전 저지 TF를 구성해 이전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주쯤에 이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뜨겁게 달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5분의 3가량을 차지해 입법이 쉽다는 점도 국책은행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스몰 라이선스 왜 도입을 하겠다는 걸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금융회사 업무 범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잘게 쪼개서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들도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규모 인허가를 취득한 작은 매기들을 투입해서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금융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위원장 신년사와 업무 계획 등에서부터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불어넣고 또 핀테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 스타트업들이 금융업에 좀 진출을 할 길을 터준다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는 이번 연구의 필요성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또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스몰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금융사들이 금융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다뤄지기 때문에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올해 말께 나오는데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는 법원이 테슬라가 허위 광고를 했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소식들 엮어서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우선 어디가 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그러니까 ITC의 조사 대상입니까?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과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승용차와 경트럭의 타이어가 ITC의 반덤핑 조사 대상인데요. ITC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 단계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여부를 표결했다면서 조사 지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ITC는 이들 타이어가 공정 가격 이하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어 미국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적 반덤핑 관세에 대한 결정은 11월 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독일에서는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허위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네, 외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테슬라가 광고에 오토파일럿이란 단어를 쓰는 게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을 부르는 말인데요. 법원은 오토파일럿이 사람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대감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독일에선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광고와 실제 기술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상품과 또 서비스를 들여다보는 요즘 것들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지 언론이 세계 1등 라면으로 한국의 라면을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김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저도 궁금한데 세계 1등 라면 어떤 라면입니까? 일단 농심 간판 제품 신라면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5% 늘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인 신라면 블랙은 지난해보다 50%나 더 팔렸고요. 또 영화 기생충으로 뜬 짜파구리의 너구리와 짜파게티 매출도 합산해서 76% 넘게 늘었습니다. 농심 미국 법인의 상반기 매출만 1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원인데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실 짜파구리 같은 경우는 영화 영향이 있으니까 시의성이 있는데 네. 신라면 블랙은 지난해보다 50%나 더 팔렸다. 이렇게 갑자기 좀 인기에 불이 붙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컸습니다. 필수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찾는 비상식량으로, 네, 네. 미국인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상반기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50%, 그리고 아마존에서는 80%나 라면 매출이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리뷰 사이트에서는 세계 1위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을 선정하면서 인기에 불이 붙기도 했는데요. 최근 해외 유튜브 사용자가 올린 신라면 조리법 관련 영상이 조회수 350만 회, 그리고 댓글 5천 개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심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간식 개념에서 식사 대용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집안에서 요리하는 홈쿡 트렌드에 따라서 신라면에 치즈를 넣어 먹는다 등의 방식으로 라면을 다양하게 즐기는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그 다양한 토핑 넣어 먹는 거는 우리랑 좀 되게 비슷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큰 판매처죠. 중국에서는 인기가 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매운맛 라면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진행됐던 쇼핑 축제 기간에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알리바바에서 80억 원, 그리고 징동닷컴에서 약 22억 원어치 팔렸는데요. 불닭볶음면의 수출 중 절반이 바로 중국입니다. 삼양식품은 이 상반기 중국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경남 밀양에 새 공장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라면이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면서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7% 넘게 늘었는데요. 이른바 K누들 시대를 잘 열어가야 한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단기적인 매출 상승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야만이 지속 가능한 매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장기 롱런하고 말 그대로 해외에서도 꽃길 걷고 있는 한국의 라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가 6위와 7위로 크게 올랐습니다. S&E 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누적 판매 순위가 지난해보다 각각 3단계 또 7단계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E 리서치는 코로나19로 세계 전기차 시장이 침체를 겪었지만 국내 자동차 업체가 선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입 물가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월 수출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3% 올랐고 수입 물가 지수도 전달보다 2.5%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수출입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종식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0.71% 올라 2199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6% 상승세로 780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모더나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미셀이 현재 19.95% 급등하고 있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847원입니다. 한편 어제 한국판 뉴딜 발표에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강조하면서 현대차 그룹주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5.91% 올라 10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35,350원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